사람 사는 얘기 우리들의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물어보고 싶은 얘기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진짜 이야기가 필요해. 살다 보면 마음에 남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콘텐츠로 답해보는 팟캐스트 이야기가 필요해입니다. 오늘도 마케터 셋이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강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터 2번 말 많은 손혜진입니다. 네, 3번 보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녹음일이 4월 초인데요. 내일이 혜진님 생일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나이가 좀 자각되세요? 요즘 나이 든 것 같다 이런 거. 생각을 일부러 안 하려고 할 때도 있고 한 번씩 생각을 또 깊게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이를 좀 자주 까먹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몇 그쵸. 살이지? 이번에 맞아요. 생일이 지나서 내가 몇 살이 되는 거지? 거울 볼 때 나이 든 거 좀 느끼고 그러지 않으세요? 완전 느끼죠. 저는 거울도 거울인데 제가 영상으로 찍힌 걸 보면 내가 저런 얼굴이었나? 내가 저런 표정을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나이가 들수록 자기 얼굴에 좀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그게 되게 무서운 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얼굴이 화난 상태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마음이 무겁고 맞아. 속상하기도 하고. 가끔 나 왜 이렇게 졸려 보이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남이 찍어준 나를 맞아.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파김치 같이 다녔구나. 약간 맞아. 이게 작정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찌든 내가 그냥 바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서글프다고 해야 되나? 뭐 그게 딱 나이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괜히 제가 파김치 같이 보일 때 나이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오늘 우리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들고 온 주제는 얼굴, 외모, 특히 젊음에서 오는 외모,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껍데기로 사람을 판단하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선을 아슬아슬하게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해야 하는 질문은 뭐죠? 오늘의 질문은 예쁘면 다냐? 완전 다일 것 같은데. 못생긴 게 죄냐? 예쁘면 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얼굴이랑 하면 태어나는 것이 절반 이상인데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젊어지고 싶은 욕망은 본능인지 또는 미디어에서 당한 가스라이팅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꾸미고 싶어 하는 건지, 정말 나를 위한 꾸밈인지 타인을 위한 꾸밈인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영화는 서브스턴스인데요. 젊음이라는 마약을 잘 다룬 작품이기도 하고, 이야기가 필요해 첫 회에서 2025년 결산할 때 혜진님과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로 뽑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뽑기도 했지만 칸에서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 영화로 주인공인 데미 무어가 골든 글로브를 수상했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도 노미네이트 되었던 작품성과 연기력 다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줄거리를 먼저 소개를 해보고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작품을 볼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30초 정도 넘겨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때 오스카를 씹어먹던 배우 엘리자베스 데미 무어 역할인데요. 50살 생일날 방송국 간부로부터 넌 유통기한이 끝났어 라는 말과 함께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 그녀 앞에 의문의 약물 서브스턴스가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약물이 주사로 맞는 건데요. 이거를 한 방 맞으면 더 젊고 더 섹시하고 더 완벽한 나를 만들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그 약물을 만나자마자 엘리자베스는 조금 망설이다가 바로 자기에게 주사를 놓고요. 등이 갈라지면서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그 싱그럽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수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근데 조건은 하나예요. 그 일주일씩 몸을 교대해야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수가 활동을 하면 그동안 엘리자베스는 잠들어 있고 또 그 다음 주는 수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엘리자베스가 활동을 하죠. 그러던 중에 이제 수가 이 싱그러움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요. 화려한 조명을 받고 멋있게 데뷔를 하죠. 이 수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젊음의 쾌락에 빠져요. 그러면서 규칙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일주일만 쓰고 엘리자베스한테 몸을 돌려줘야 하는데 며칠씩 더 연장해요. 맞아요. 수가 계속 시간을 훔치고 이 시간을
훔칠수록 본체는 계속 문드러져 아, 갑니다. 네. 뭐 손가락이 썩고 피부가 괴사하면서 아주 끔찍하게 늙어가요. 그러면서 결국 두 자아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바디 호러물의 절정체로 달려가는 영화입니다. 어떠셨어요? 후문의 보람님이 엄청 힘드셨다고. 한 줄 평으로 표현하면 안 본 눈 사고 싶다. 이거 근데 보통 긍정적일 때 하는 말인데 네. 아 정말 안 본 눈을 사고 싶을 정도였고 사실 저는 이 작품이 바디 호러물인지를 모르고 봤어요. 정말 쉽지 않았고요 저에게는. 근데 초반에 그런 미장센들이 되게 좋았어요. 이 영화 처음에 계란이 나오고 부계가 딱 되는 그 장면이 이 작품을 관통하는 거였고 그 비주얼 자체가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되게 비비드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초반이 되게 몰입감도 있고 좋았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는 것도 좋았는데 고어물이 나빴다. 끝까지 보시긴 하셨나요? 아 그럼요. 근데 끝까지 봤는데 그 마지막에 절정으로 치닫는 부분은 거의 눈을 감고 봤습니다. 거의 끝까지 간다 수준으로 계속 가잖아요. 네, 언제 끝나 오! 이럴 정도로. 맞아요. 진짜 그 생각했어요. 이쯤 되면 보통 끝나야 되는데 언제 끝나? 맞아요. 아, 나 이제 못 보겠다 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시간도 좀 있고요. 엘리자베스와 수가 싸우는 정도에서 맞아.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엘리자베스를 처치한 수가 삶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잖아요. 와, 저기까지 간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고어 영화를 싫어하지만 이거는 고어 영화일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는 이런 장르 말고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맞아요. 저도 고음을 정말 싫어하고 모르고 영화관에 가서 봤거든요. 근데 저의 이제 반려자가 영화 내내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잔인하고 이제 모르는 채로 왔으니까. 근데 제가 끝나자마자 너무 재밌었다. 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막 얘기했거든요. 마지막에 절정으로 가면서 괴물이 되잖아요. 괴물이 되고 막 피가 철철 나고 심지어 그 피를 이제 관객들을 향해서 난사하면서 거의 이제 장면이 피바다가 되는데 진짜. 그게 저는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 역겨운 미디어 담당자들을 향해서 똥물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 그것 때문에 쾌감? 웃기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저도 나 이런 영화 진짜 싫어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재밌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데미 무어도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50살 생일인 역할로 나오는데 실제로 데미 무어는 환갑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살이나 어린 역할을 해낸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대단하게 생각했고 데미 무어는 긴 세월 탑스타로 살면서 외모 평가를 아주 많이 받아온 사람이고 어느 시점부터는 뭐 몇 살 데미 무어, 몇 살을 만난다, 전신 성형설 막 이런 식으로 이 외모에 대한 미디어의 집중을 진짜 많이 받은 사람으로 그 역할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용감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미 무어가 늙은 역할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워요. 맞아. 아름다워. 데미 무어의 서사가 이 작품에 더해지면서 더 매력이 생긴 것도 같아요. 맞아. 너무 좋은 캐스팅이었다는 것에는 정말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50대가 된 엘리자베스를 그냥 해고해 버리잖아요. 또 미디어에서 특히 여성들,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부여한 유통기한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너무 있다고 생각하고요. 멀리 헐리우드까지 갈 필요도 없고 김숙 송은이 님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방송에서 어느 날부턴가 본인들을 안 찾아서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미디어에서는 개개인을 사람처럼 다루기보다는 진짜 캐릭터로 다루는 것 같은데 그 각각의 캐릭터에 부여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돌. 아이돌은 이래야만 해. 그래서 약간 30대 넘는 여자 아이돌은 아이돌이 아니게 되고 요즘은 그 이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아름다운 여배우들도 어느새 사라지거나 아니면 연기파 배우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나이대가 되면은 그 연령대가 주인공인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만 하던 사람이 주인공의 엄마나 이모로 나오는 역할을 하게 되기 쉽진 않거든요. 마땅한 역할이 없어지는 것도 미디어가 여성에게 부여하는 유통기한 같다.
단지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 뭐 로맨틱 코미디, 액션 이런 것들은 특정 연령대가 주연을 담당하잖아요. 미디어가 부여하는 유통기한이 있다. 보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미디어가 부여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여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같다. 그래서 23일부터는 잘 팔리지만 26일부터는 안 팔리고 30일에는 폐기된다. 이게 저희 대학교 때 많이 들리던 얘기였거든요. 요새는 안 하지 않나요? 그래도 이런 말 하면 이제 잡혀가지 않나요? 요새는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음, 말까지. 음. 근데 너무 애기예요. 30살. 근데 저희 너무 좀 비슷하게 저는 정말 싫었던 게 한 27, 특히 28 넘어갈 때부터 너도 곧 30이네? 이 얘기 너무 싫은 거예요. 맞아. 아니 나 30 될 때 얘기하던가 곧 서른을 한 3년 한 거예요? 그런 얘기 너무 싫었는데 왜 싫을까 생각하면은 내가 그 나이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싫은 건가? 이런 그 생각도 나이가 들고요. 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곧 20이네 라는 말에 우리가 흥분하지 그쵸. 않았을 거예요. 그건 되게 좋은 말인데 곧 30이네 이 말이 왜 그렇게 싫었을까? 나이 드는 것을 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것도 그렇고 그 나이 때 응당해야 되는 일들 같은 것이 떠올라서 더 싫었던 것도 같아요. 한국에서만 유독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뭔가 늙음, 노화, 나이듦 이런 거에 대해서 잣대가 되게 혹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반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젊음은 엄청 찬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젊어져야 된다는 강박, 젊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가스라이팅이 좀 절여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스러운 걸 계속 싫어하게 되는 거죠. 두 분은 나이 드는 얼굴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늙은 내 얼굴.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짠 늙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에 익숙해지면서 늙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다. 어느 날 어머 나 이제 좀 변했다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완전 있죠, 있지. 있죠. 그러니까 그때도 Love Myself 할 수 있겠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사실 좀 서글플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을 그리워하는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최근에 셀카를 확실하게 덜 찍어요. 맞아. 옛날에는 셀카를 되게 진짜 습관처럼 찍었는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늙은 나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걸 막 되게 좋아하진 않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영님은 어때요?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마냥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서브스턴스 같은 약물이 우리 집 앞에 배달 왔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실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막 등이 갈라지잖아요. 그거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새로운 인물이 태어날 만큼의 변화지만 너 이거 먹으면 진짜 20년 젊어져. 근데 부작용은 어떨지는 모르고 라고 하면 먹을까요? 부작용이 어떨지 모르는데 어떻게 먹어? 척추가 갈라지는 정도의 걸 봤으니까 못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니. 이런 세계관이라면 이럴 순 있죠. 이것만 지키면 너는 무사할 거야. 일주일은 20년 젊을 거야. 그리고 일주일은 20년 더 늙을 거야. 안 해. 세영님은요? 저도 안 할 것 같거든요. 뭐 일주일 더 젊어져서 뭐해. 내가 엘리자베스라면 어디 나가서 관심도 받고 일도 하고 할 텐데 제가 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또 저의 젊을 때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갈 텐데 일주일 그렇게 사는 건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면 수가 될 수 있어. 그럼 좀 탐나요. 근데 진짜 설정은 기억이 연결되진 않잖아요. 그런가? 아예 다른 인물이 되는 거고 한 번 해봤으면 안 할 것 같은데 데미 무어가 또 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 마음은 뭘까? 이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외모가 나의 정체성인 삶을 안 살아봐서 모를 것 같은데 아름다운 외모, 매력적인 몸매 같은 것이 나의 되게 큰 정체성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장점, 나의 정체성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세영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상상을 했는데 지금의 내가 사회적인 전문성을 10이라고 했을 때 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떡해. 뭐 예를 들면 마케팅 용어를 막 몰라. 점점 그렇게 돼. 근데 어떤 약을 먹으면 내가 갑자기
어떤 전문성이 확 올라가. 막 예를 들면 AI 막 정복해. 근데 일주일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보다 어떡해. 못하는 걸로 돌아가. 약간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 지금 영향이죠.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게 젊음이 주는 영양 같은 것들을 그쵸. 약으로 할 수 그쵸. 있다면 이게 그냥 외모나 이거를 떠나서 그냥 어떤 나의 스킬이야라고 보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개할 때 뭐 마케터 셋이 모였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되게 큰 자아 중에 하나 마케터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잃는다. 나의 하나의 자아를 잃는다. 정체성을 잃는다. 라고 생각하면 약물 주입할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내가 화장실에 있는데 나의 선임 같은 사람이 이제 다 뭐 총기 떨어져가지고 너무 간단한 것도 몰라 막 이런 얘기 들었어 내가. 너무 자존심 그 정도 아니죠. 총기가 떨어지셔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그치 하는 상황인 거죠. 해고지. 지금 사회적 자아를 잃었잖아요. 여기에서 엘리자베스가.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물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둘이 파국으로 치닫잖아요. 그리고 수가 등골 브레이커처럼 척수를 뽑아서 자기를 계속 파멸시키는데 멈추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망설이잖아요. 저는 왜 망설였는지 사실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방금 전에 마케터 얘기를 대입해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늙어만 가잖아요. 그냥 본연에 나가 막 우리는 엘리자베스만 지금 엘리자베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도 엘리자베스거든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수의 활동들, 수의 화려함 그런 것들이 엘리자베스가 봤을 때도 좋은 거예요. 이 자아가 초반에는 같은 자였지만 결국 완전 두 개가 분리된 자아가 되잖아요. 그때는 뭔가 그만하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계속 자아 충돌이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현실의 엘리자베스는 과거의 영광만 있고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수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 주목받는 나, 정말 내 정체성에 그대로 살아있는 나여서 그것을 정말 끊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됐었어요. 맞아. 거기까지는 저도 뭔가 납득을 했는데 결국엔 나를 파멸시키는 나. 거기까지 간다. 왜 거기까지 가나. 수도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알 텐데. 텐데 근데 무시하잖아요 그거를. 이것을 마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것이 곧 중독이 아닐까 그럴 수도 싶은데 있겠다. 뭔가 알면서도, 나쁜 거 알면서도 알면서도. 정말 끊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 이게 의지로는 하기죠. 될 수 없다. 인상적이었던 게 젊은 나로 살다가 엘리자베스로 다시 돌아오면 폭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엄청 더러운 집에서 살고 막 이래요. 지금 이 50대인 나도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친구도 만나러 갈 수 있고 뭔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 수가 아닐 때는 밖에 활동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본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렇게까지 파국으로 갔을까? 일주일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리만족 느끼면서 뭔가 그녀를 응원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고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것인가 봐요. 저도 질문할 거 하나 있는데 회자가 됐던 장면이 엘리자베스가 약속을 잡고 그 화장을 막 해요. 맞아. 저는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그 장면 저도 좋았거든요.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립스틱을 발라. 다시 화장을 해. 머리 다시 감아. 막 맞아. 이렇게 우리 한 번씩 다 겪어본 일이기도 하면서 그 장면이 엘리자베스의 자아 분열이랄까? 엘리자베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너무 탁월하게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아까 좀 궁금했어요. 저 그 장면 너무 좋았고 보면서 정말 미칠 것 같았는데 화장을 할 때 오늘 되게 좀 힘줘서 화장하고 싶어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줘서 화장을 했을 때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냥 아무것도 안 꾸몄을 때 머리 막 안 감고 막 이렇게 늘어졌을 때 거울을 보는 것보다 노력해서 꾸몄는데 별로 안 예쁜 내 모습이 되게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그때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예쁘거든요? 예뻐. 충분해. 나가도 돼. 했는데 부족해 이렇게 했던 것이 수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더 저 그렇게 봤어요. 수가 누워 있잖아요 화장실에.
그 술을 계속 힐끔힐끔 보면서 치크 색깔을 바꾸고 립스 색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수보다 내가 더 아름답고 싶어라고 하는 욕망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앵글에서는. 외모가 사실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크지 않잖아요. 어쨌든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 자신인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건데 혹시 그거야말로 자기 혐오인가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마음도 있는 거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보통 그 기분을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랑 많이 느껴봤을 것 같고 그것을 굉장히 잘 그려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거울 앞에서 마음에 안 드는 자신 때문에 머리를 다시 감아본 적이 있다. 많은 사람이 그게 남자든 여자든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그 경험에 맞닿아 있는 장면이라서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두 분은 본체 엘리자베스와 새로 태어난 수 중에 누가 더 진짜 자아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당연히 엘리자베스 아니에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영화 자체가 엘리자베스의 시선과 선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수는 좀 백치미 있게 그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별로 없는 미모만 있는. 왜냐하면 수가 자아가 있고 좀 더 영리한 사람이었다면 공존하는 방법을 택했을 텐데 파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아가 없는 쪽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그러면 엘리자베스네요. 엘리자베스죠. 보람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수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화에서도 우리 얘기했었는데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데 가짜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말이 이 작품에도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진짜를 먹어버린 가짜잖아요. 자신의 원래 있던 원천을 자원처럼 쓰는, 그러니까 더 상위 포식자 같은 개념인 거죠. 엘리자베스는 인간적이에요. 망설이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자기의 결정을 번복하고. 근데 방금 혜진님이 말한 것처럼 수는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사건의 시작들이 엘리자베스가 근간인 건 맞지만 결국 이거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건 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목이 서브스턴스고 의미가 물질, 실체, 본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야? 라는 질문을 담고 있는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누구야? 본체는 엘리자베스가 맞는데 키를 수가 쥐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람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이 결정권, 이 공존할 거야? 아니면 파멸할 거야가 수에게 달려 있었나? 이런 생각이. 저는 엘리자베스를 본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가 엘리자베스를 죽였을 때 같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에 깨어나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 같이 끔찍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서브스턴스의 주체가 바뀐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였다가 맞아요. 엘리자베스를 죽인 이후로는 수가 되었다. 진짜를 죽인 가짜. 가짜라고 할 수 있나요? 재밌는 작품이네요. 확실히 재미는 있었다. 너무 흥미진진하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완성도에. 근데 이 작품은 너무 그런 작품인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 작품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엄청 찾아봤거든요. 감독님이 코랄리 파르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여자분이세요. 근데 저는 여성이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순차적으로 망가져가는 그 데미 무어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디어가 여성을 보는 거, 그리고 여성 스스로가 생각하는 젊음, 아름다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되게 많아서 여자여서 할 수 있었다. 완전 공감. 맞아. 그런 막 어지러져 있는 집에 먹다 남은 음식들 이런 것도 되게 디테일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어떤 장면 하나도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미장센과 스쳐 지나가는 인물조차 다 의미를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쓰여진 작품이고, 그래서 각본상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혜진님이 가져오신 작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작품은 박민규 작가님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소설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파반느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줄거리를 소개를 해볼게요. 이 소설의 배경은 1980년대 백화점입니다. 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나는 배우인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받아서 배우로 성공한 뒤에 가정을 벌여요. 그래서 나는 잘난 외모에 대한 회의감을 품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나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그녀를 만나요. 근데 그녀는 저는 어떤 소설에서도 본 적 없는 설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상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외모 때문에 백화점 구석에서 온갖 잡일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소설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기를 대표하는 추녀. 좀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런 그녀에게 끌림을 느끼고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설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도 꽤 많은 못생긴 여자들을 봐왔지만 나는 그녀처럼 못생긴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세기를 대표하는 미녀를 볼 때와 하나 차이 없이 세기를 대표하는 추녀에게도 남자를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재밌는 근데- 문장이네요. 네, 근데 이 장면이 사랑에 빠지는 장면과 비슷하게 묘사가 되는데 우리가 미녀를 보자마자 얼어붙고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사랑에 빠져도 되게 개연성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날 저녁에 잠을 잘 못 자요. 자기가 받은 어떤 충격 때문에. 그 뒤를 좀 이어보면 그녀는 그렇게 쉽게 그한테 마음을 열진 않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전 너무 못생겼어요. 그 톤 생각하면 전 너무 못생겼어요. 약간 이런 자신감도 진짜 없고 그런 인물이라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서 좋아요. 앞으로는 계속 더 아름다운 모습만 볼 수 있을 테니까 봄이나 가을의 고궁처럼 말이에요. 라고 말해요. 저는 알아요라고 대답한 부분에서 안다고? 못생긴 걸 안다고? 아니야, 내 눈엔 예쁘기만 한 걸, 내 눈엔 귀여운 걸 이라고 그러네. 해줄 수 없었을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마음을 열었겠구나라고 나중에 생각했어요. 내가 못생긴 건 나도 너무 잘 알고 세상이 아는 1%의 추녀인데 여기에서 내 눈엔 예쁘다라는 말이 하나도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알아. 너 못생긴 거 아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좋아해 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고백 방식이네요. 뒤를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둘은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나가 대학에 진학한 뒤에 그녀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녀한테서 장문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동안 그녀가 못생긴 얼굴 때문에 겪은 일들, 상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사랑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고백이 좀 담겨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떠나는 거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그녀를 나라는 인물이 수소문해서 찾아가는데요. 이 둘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의 사이를 잇는 인물이자 소외된 청춘을 상징하기도 하는 요한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오늘은 외모를 중심으로 나와 그녀의 이야기만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소설을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읽잖아요. 1%의 추녀? 라고 했을 때 혹시 떠오르는 어떤 얼굴이나 인물이 있어요? 아니요. 예쁜 사람, 아름다운 얼굴은 오히려 표준화되어 있는데 추녀는 그렇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네. 혜진님이 고백의 문장을 읽어주셨잖아요. 너처럼 추한 여자는 처음이야 같이 이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든 게 어쨌든 예쁜 것도 특징이잖아요, 한 사람의. 근데 못생긴 것도 어떤 사람의 특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되게 잊을 수 없게 되고 기억에 남고 뭔가 보다 보면 매력을 또 찾기도 하고 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 문장을 보니까 사랑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서사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너무나 많이 차별을 받고 장애인 취급을 받았다.
정도라서 보다 보면 사랑스러워지는 정도의 외모가 아닌가 봐.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라고 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영화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역할은 누가 했어? 이게 막 궁금했었어요. 그럼 영화 얘기까지 좀 이어가 볼까요? 영화 넷플릭스로도 나왔는데 두 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저는 봤다고는 할 수는 없죠. 보다가 이탈했습니다. 어느 지점 정도에서 이탈하셨어요? 한 중간까지 봤거든요. 많이 보셨네요. 오글거리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춘멜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번 특집이 외모 특집인데 혜진님이 이 작품을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이 작품에서 외모는 되게 써 보이는데 왜 이 작품을 가져오지 했었거든요. 영화에서는 고화성 배우가 연기를 했고 고화성 배우가 못생긴 흉내를 내지만 아무리 흉내를 맞아. 내도 그리 못생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외모와 연결된 작품이라고 완전 딱 붙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몰입이 안 됐던 것도 있었어요. 영화화 된다고 했을 순간부터 정말 1%의 추녀를 출연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인물이 배우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1%의 추녀를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가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추녀가 핵심인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고화성을 추녀로 고화성 배우가 전통적인 미인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매력 있고 사랑스럽고 맞아요. 귀여워서 맞아 귀여워요. 귀여운 거 사실 이쁜 것보다 더 강한 거란 말이죠. 해서 문상민 배우가 사랑에 빠지는 게 너무 필연적으로 그려지는데 제가 소설에서는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어떤 장면에서 사랑에 빠진 거지? 나는 이 추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장면을 계속 되짚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중간에. 아, 나는 이게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못생긴 여자를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안 믿고 있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은 외모가 사랑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절대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뽀뽀는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장애물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본인이 좋아하는 타입이 있잖아요. 그건 넘어야 된다. 저한 꽈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선은 넘어야 된다. 만점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시작이 안 될 것 같다. 제가 오늘 의외를 맡았다고 했잖아요. PC통신에서 사랑해본 경험 없으세요? 채팅으로 사랑에 빠진. 천리안 유니텔이 있었던 시절. 사실 세대야. 저는 없어요. 저는 있었거든요. 아 진짜 채팅으로만 채팅으로 생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모르고 정말 빠지잖아요, 사랑에. PC통신도 외모를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외모를 아는데 그 외모가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빠질 수 있다랑은 그건 좀 다르죠. 설정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을 못 봐도 사랑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모만이 사랑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인 거고 얼굴을 알았어. 근데 못생겼을 때 다른 얘기긴 하지. 뭔가 우리는 또 익숙한 것을 예쁜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고 라포가 쌓이면 이 사람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면도 그렇게까지 눈에 거슬리지 맞아.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뭔지 알 것 같아. 맞아. 혜진님이 잘생긴 남자가 못생긴 여자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못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믿어지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작품 속에서? 이런 대사로 충분히 독자를 설득시켰어?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기의 미녀 1%였다면 수식어가 없었어도 사랑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너무 많은 이유를 필요로 했다. 내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되게 그럼 또 편견이 진짜 확실히 있네요. 잘생긴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건 당연히 예쁜 여자
인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이해가 되는데 잘생긴 남자가 왜 못생긴 여자를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나를 제발 납득시켜줘. 맞아. 계속 독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중간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완충작용도 잘 해주고 친구로서 마음을 열고 대해주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외모가 아니면 사랑에 빠질 수 없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반대로 그럼 내가 이미 사랑에 빠진 사람이 되게 추하게 변했어. 그러면은 그 사랑도 같이 깨질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단단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 스스로가 되게 못생겨졌고 자신이 없어졌는데 그 히스테리가 자기 혐오로 돌아오고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되게 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내면의 단단함이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세용님은 어때요? 저는 혜진님 말한 대로 그 사람의 외모가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만나다 보면 누구와 뭐 친구를 하든 뭘 하든 그 사람의 외형이 많이 변해버렸다고 해서 사랑이 깨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에서는 만날 때는 외모가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같이 누군가와 살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할 때는 외모가 중요해져 버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다른 답변을 해보자면 우리가 콩깍지 벗겨진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것이 사랑이 끝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겨내기 어렵다. 힘들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이 생각나서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한강 작가님 작품이더라고요. 아기 부처라는 소설이고요. 진짜 잘생기고 잘 나가는 아나운서가 평범한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은 이 아나운서가 목 아래로는 다 전신 화상을 입은 어떤 뒤틀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받아들인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남편의 몸이 너무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거든요. 막 인생이 이렇게 길 줄 몰라서 내가 너무 내 사랑을 자신했다 막 이런 막 대사가 나와요. 근데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남편이 이 관계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내연녀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내연녀가 찾아와요. 아나운서를 나한테 주세요. 약간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직 이 둘은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그 여자는 날 진짜 사랑해. 막 이렇게 했는데 둘이 관계를 어떤 맺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다시 찾아오나? 사모님 존경해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내연녀랑은 깨지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알고 결혼했고 내가 저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분이야 라고 했던 그게 너무 교만한 생각이었다. 이런 것을 꼬집는 소설로 기억해요. 그래서 외형이 바뀐다? 너무 사랑이 식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식은 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다. 외모가 중요한가 봐요. 그러면은 사랑에 빠지면은 예뻐진다는 말 믿으시나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 영화 파판누에서도 보면 고화성 배우님이 물론 처음부터 예뻤지만 점점 화색이 돌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되게 우중충하게 웃는 모습이 없었는데 그냥 같은 얼굴에서 웃음만 바뀌어도 훨씬 이렇게 예뻐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한테 나오는 기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 뭐 기운 이런 것도 포함돼서 느껴지는 건데 사랑에 빠지고 막 밝아지고 막 이러면은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웃는 여잔 다 예뻐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사랑에 빠지면 예뻐진다는 말에 웃는 여잔 다 예뻐 그 가사가 생각이 나긴 해요. 진짜 완벽한 추녀, 완벽한 추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벽한 추녀, 완벽한 추남이 있다고 해도 웃을 때 나오는 뭔가 그런 귀여운 거, 그 사람한테 나오는 매력 같은 게
발견된단 말이죠, 자꾸. 뭐 그러니까 진짜 완벽히 못생긴 사람이 있나? 미녀는 미녀인 것만으로 그냥 얘기가 끝나고 추녀는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이미 공평한 출발선이 아니다. 근데 매력 있는 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어, 생각하거든요, 맞아. 저는. 매력이라는 건 뭘까? 매력이란 건 뭘까? 죽음 악녀를 위한 파반네 얘기를 하면서 외모가 사랑에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답을 못 낸 것 같아요. 어렵네요. 보람님이 가져온 작품도 있다고요. 네, 아주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재밌게 봤다고 1화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작품인데요. 연상호 감독의 얼굴입니다. 그 박정민 배우가 나와서 내용도 모르고 일단 봤었는데요. 보람님이 줄거리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장을 만드는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아들 동한, 아들 역할을 이제 박정민 배우가 하고요. 10년 전에 실종된 어머니 정영희의 백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동화는 어머니를 막 그리워했던 건 아닌데 그 죽음을 자꾸 마주하게 돼요. 죽음 뒤에 감춰진 비밀을 풀기 위해서 흔적을 쫓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 전 직장 동료들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추녀, 못생겼다, 정말 못났다 막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야기를 계속 파헤칠수록 동화는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해요. 이거 도대체 얼마나 못생겼길래 괴물이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거지? 하면서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데 마지막이 반전입니다. 마지막에 동환이 엄마의 사진을 이제 발견을 하면서 얼굴을 마주하고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맞아요. 영화 내내 엄마의 얼굴은 나오지 않거든요. 목소리만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 남들이 모두 괴물, 못생겼다라고 했던 그 엄마의 얼굴이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영화가 엄마는 왜 죽었을까? 엄마는 왜 백골이 돼서 발견됐을까? 그리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엄마를 다 못생겼다고 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겼길래?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추적해서 가는 내내 얼굴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게 계속 궁금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안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엄마의 사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진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1시간 내내 못생겼다라는 얘기만 듣다가 그 사진을 마주하니까 뭐야 예쁘잖아, 뭐 멀쩡하잖아, 이게 되게 뇌리를 좀 때렸다? 세영님은 어땠어요? 저는 일단 안 보여줄 줄 알았는데 보여줘서 한번 놀랐고요. 봤는데 제 눈에는 예쁘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인물을 어떻다고 생각해서 얼굴을 이렇게 만든 걸까? 뭐 이걸 나한테 못생겼다고 말하는 거야? 뭐 예쁘다고 말하는 거야? 뭐지? 헷갈렸어요. 그 엄마가 신현빈 배우 목소리거든요. 그 목소리를 듣고 신현빈 배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엄청 예쁘게. 오히려 너무 예뻐서 그런데도 추녀라고 불렀구나. 이런 충격을 줄 거라는 상상을 했던 거예요. 저도 중간에 현대 미인을 보여주려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못생겼다고 하지만 지금은 예쁘다고 하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려고 하나? 뭔가 약간 스타일리시한 얼굴. 그럴 수 있지. 근데 실제로 진짜 보람님이 말한 대로 못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범하다 해야 되나? 약간 이랬는데 왜 사람들은 뭐 추녀, 막 못생겼어, 막 그 사람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계속 외모 얘기를 한 걸까요? 그냥 만만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게 나오잖아요. 막 해도 되는 사람. 그래서 공공의 적처럼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인물이 똥걸레라는 별명이거든요. 그 말이 너무 싫었어 진짜. 그래서 왜 똥걸레지 했는데 화장실을 허락받고 가야 되는 되게 열악한 그 노동 환경이에요. 허락을 안 받고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FM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락받고 1분 안에 갔다 와라고 하는데
사실 그 1분이라는 건 금방 갔다 와라 라는 건데 정말 그걸 고지고대로 1분 안에 갔다 와야 되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니까 사람들이 감싸줄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낙인처럼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못생겼다고 하는 것도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해야 되는데 너무 착하고 자기 일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못생겼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못생긴 여자가 최악의 별명인 거예요. 음. 못생긴 여자. 이 사람은 순진하리만큼 착하고 멍청하게 정의롭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비하하는 말로 그냥 추녀라고 낙인 찍어 버렸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되게 중요한 인물이 아버지 영규가 등장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이면서 동시에 도장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인물이 영희에게 분노하잖아요. 네. 이 분노는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괄시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 전빵을 내고 그리고 가정도 이루어요. 영희와. 그런 성취를 이뤄낸 거죠. 자기가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근데 알고 보니 내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못생긴 여자에게 속아서 결혼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성취가 가짜가 돼버렸어. 너 때문에. 이런 것에 기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가장 큰 약점은 보지 못한다는 것인데 보지 못하는 자가 보여지는 것에 되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도장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그치만 이제 그 여자가 아름다운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고 타인의 평가로만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속았다는 것에 완전 내 컴플렉스가 정말 발작버튼처럼 눌린 거죠. 그리고 영희가 진짜 헌신적이고 착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서 사진을 봤을 때 이 여자는 평범해. 그런데 못생겼다라고 기억되고 있고 그 스스로도 자신을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얼굴은 내가 정의하는 걸까요? 타인의 시선이 수렴돼서 만들어지는 결과일까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영님은 얼굴을 어떻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그러니까 뭐 예쁘다, 뭐 귀엽다 그 인식이 내가 한 건지 아니면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맞지 나는 예쁘지 이렇게 된 건지. 저는 외모에 대한 평가나 칭찬 같은 것을 인생 살면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저는 제 스스로 그냥 평균 어디쯤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나도 비슷한데 전 제가 진짜 평범하게 생겨서 가게에 어디 찾아가면 기억을 당연히 못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 아니에요.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300명의 신입생들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선배들이 한 명 한 명 되게 기억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몇 번 들었던 얘기가 제 얼굴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억에 안 남는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막 신입생이니까 내가 어떻게 꾸며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막 이것저것 막 다 할 때였거든요. 뭐야 너야? 야, 너는 얼굴이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내 얼굴은 약간 별로 큰 특징이 없구나. 그래서 무언가를 더 하거나 뭐 했을 때 되게 이렇게 달라지나. 잘못 알고 있네. 되게 특징 있는 얼굴이에요. 한 번 보면 안 잊혀지는 얼굴이에요. 근데 이런 특징 같은 것도 전 나이 들으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표정도 되게 굳어지기도 하고 스타일도 지금은 다른 스타일을 시도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보람님은 보람님 얼굴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저도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다. 보람님 얼굴은 특징이 있어요. 뭐 눈이 크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스타일이 있어요. 보람님은. 처음 들어봐.
아닌 스타일이 있는 얼굴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작품은 아메리칸 사이코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의 신인 시절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작품인데요.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뉴욕 월스트리트가 배경인데요. 상위 1% 금융 전문가 패트릭은 강박적인 피부 관리와 명품 수트로 자기를 굉장히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스타일링이 역설적으로 그를 주변인과 되게 똑같은 복제 인간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개개인의 특징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입고 있는 옷 또는 명함의 재질로 판단하고 심지어 그게 구별이 안 돼서 서로를 되게 헷갈립니다. 어느 날 동료 폴 알렌의 명함이 자신의 것보다 되게 고급스럽다는 이유로 열등감을 느끼고 그를 살해합니다. 좀 갑자기 급발진인데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명품 수트에 피가 묻을까봐 우비를 챙겨 입으면서 살해를 하는 장면이 좀 기괴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살해를 이어가는데요. 마지막에 베이트먼이 살해 자백을 변호사에게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시체를 발견한 부동산 중개인도 그 사실을 숨기려고만 해요. 이 세계관에서는 모든 인간을 그냥 껍데기, 도구로만 생각하고 아무도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얼굴에 이어서 이제 나를 감싸고 있는 아웃핏에 대한 영화인가 보네요. 맞아요. 껍데기에 대한 얘기인데 영화 내내 주인공이 자기 이름을 되게 잘 말해요. 되게 자주 말하기도 하고 명함을 들이미기도 하는데 아무도 그를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해요. 마지막에 나라는 존재는 추상적일 뿐이다. 실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면서 독백이 이어지고 되게 공허하게 끝납니다. 아메리칸 사이코를 외모 특집의 한 편으로 추천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된 걸까요? 이 주인공이 자기의 외모에 굉장히 집착하고 자기의 껍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껍데기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를 보다 보면은 결국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안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못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풍자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서 얼굴뿐만 아니라 뭐 옷도 그렇고 집, 명함, 회사, 학교, 내면이 아닌 다른 조건들과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게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공허해지고 사람과 사람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외모라는 것은 되게 큰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래서 얼굴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인물을 다 헷갈려 하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헷갈려 해요. 저는 이 작품에서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이 주인공이 살해를 하고 그 시체를 가방에 담아서 옮겨요. 그때 지인을 만나거든요. 지인이 그 가방 어디 거야를 물어봐요. 장폴 고티의 가방이라고 대답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그 가방 안에는 지금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피가 뚝뚝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 가방이 어디 건지 장폴 고티의 가방이라고 대답하면서 가는 그 장면이 너무 우스웠어요. 사회 풍자적이네. 네. 진짜. 엄청. 주인공이 외모에 집착하면서 막 피부 관리, 막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자기 관리인지 아니면은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오는 건지 뭐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경쟁 심리라고 생각해요. 명함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내가 누군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냥 바꿔요, 명함을. 예쁜 걸 만들고 싶어서. 그것처럼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다들 날씬하니까, 다들 관리하니까 내가 그거보다 덜 관리할 순 없지. 정말 요즘에는 다 아름답잖아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런 것도 포모가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 물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것을 하는 재미가 있는 것도 맞는데 안 하는 나, 뒤처지는 나가 싫어서 하는 행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저는 운동은 건강하려고 하는 거지 생각은 했는데 진짜 뒤처질까봐 그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다 잘난 사람들만 나와요. 다 뭐 어디 부사장이에요. 너무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개개인의 고유성이 완전히 지워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측면도 되게 재밌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다 유행하는 수트를 입고 다 유행하는 뿔테를 쓰고 다 그 헤어샵에서 머리하고 하니까 그냥 그 그룹이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2001년도에 뉴욕을 배경으로 나온 영화인데 지금 2026년 서울을 대비해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패트릭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을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감도 높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만의 취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발렌티노 수트를 입고 장폴고티의 가방을 들고 집에는 미스 반데어로의 의자가 있고 주방에는 글로벌 라이프 칼이 있거든요. 지금 읊은 이 모든 브랜드들이 2026년 서울에서도 유행 중인가요? 모두가 좋아하는 감각 있는 것들이에요. 감도 있다? 취향 있다라고 말하는 브랜드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다 치장된 사람은 안 남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다 고유한 취향이 중요하다? 자기만의 감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고유한 취향? 자기만의 감도 같은 것이 정해진 답같이 있어서 사람들이 비슷한 것을 향유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감도는 개인의 특징이 아니네. 사회의 특징인 거지. 맞네. 신도시 룩, 좀 더 오래전에는 청담동 룩 같은 거, 그 감도를 지칭하는 스타일이 약간 있고 그냥 비슷해지는. 감도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기준인 거네요, 결국엔. 개인은 나이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향유하는 건데 그런 걸 향유하다 보면 또 나는 지워지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데 패트릭은 잘 나가는 잘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계속 죽이고 다녀요.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든요. 멀끔한 외형 같은 것이 면죄부가 된다? 라고도 생각하시나요? 저는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양형이 좀 깎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양형까지 깎여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쁜 것을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되게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얼짱강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옛날 사건이죠. 그게 지명수배 전단이 붙었는데 예뻐서 팬카페가 생긴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팬카페의 문구가 땡땡땡은 죄가 없다. 어머. 이런 문구인 거예요. 말도 안 됐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예쁜데 죄를 지었을 리가 없어. 같은 사고를 한다라는 거죠. 너무 무지한 사회였던 거 아닐까요,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합시다. 선을 넘나드는 외모 얘기 길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가 끝나고 나서 뭔가 외모,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같은 게 좀 변화하신 게 있나요? 저는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달까? 나를 좀 더 객관화하는 네. 거네요. 저는 스스로 아름답다고 느낄 만한 내 자신의 구석을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외모에는 의지가 막 크지 않는데 남 외모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를 좋아한다. 저희 예쁘면 다냐 이렇게 시작했는데 예쁘면 다인가요? 다는 아니다. 그럼 무엇이 다인가요? 얼굴 영화 얘기할 때 느꼈던 건 그 외모가 진짜 팩트 그대로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총합해가지고 하는 말인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눈, 코, 입이 예쁘고 뭐 얼굴 형태가 예쁜 것이 다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태영님이 한번 얘기했었는데 분위기, 그 사람이 풍기는 매력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저는 너무 외모 위주의 사회라서 외모가
나의 고유한 매력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에서도 이 사람은 똑똑하고 성실하고 취향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알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정말 시각에 너무 나약한 동물이고 나 또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어떤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외모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선을 저희가 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정말 순수하게 작품을 가지고 토론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또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길러봤으면 좋겠다. 고유한 매력이 더 중요하다. 맞아. 오늘도 서브스턴스, 파반느, 얼굴, 아메리칸 사이코까지 외모에 대한 긴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예쁘면 다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요. 답이 좀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선명해지긴 한 것 같아요. 다는 아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치. 있다고 믿는다. 외모가 다는 아니다. 그리고 외모라는 것이 정말 눈, 코, 입의 생김새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눠본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고 저희가 말하는 작품들 어떻게 보셨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공감되는 작품이나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관련된 또 다른 작품들이 있다면 그런 거 추천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세상에서 이야기가 필요하신가요? 2주 뒤에 만나요. 안녕. 이야기가